은퇴 후 맞이한 평일의 오후는 제가 30년 동안 은행 창구 안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내년에 입학할 손자의 실내화 주머니에 이름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빳빳한 천을 뚫고 지나가는 바늘 소리가 마치 규칙적인 심장 박동처럼 차분하게 들려왔습니다. 창구에서 돈을 셀 때 들리던 날카로운 기계음 대신 점심에 마신 둥글레차의 구수한 향기만이 감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지. 평생 숫자에 오차와 씨름하며 살아온 제게 오차 범위가 허용되는 이 느슨한 일상은 꿀보다 달콤했습니다. 적어도 그 전화벨 소리가 이 평화를 산산조각 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원목 식탁 위에서 스마트폰이 거칠게 몸을 떨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11자리의 숫자였습니다. 무시하려 했지만 진동은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저를 특정해서 급하게 찾는 누군가의 손짓처럼 말입니다. 저는 찜찜한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미자니? 박미자 맞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묘하게 들떠 있었지만 어딘가 물기에 젖은 듯 축축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기억의 저편, 아주 먼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목소리였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어머, 나야 나. 김경희. 고등학교 때 우리 짝꿍이었잖아. 세상에 목소리는 하나도 안 변했네. 김경희. 그 이름 석자가 귓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쥐고 있던 바늘의 검지 끝을 찔리고 말았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붉은 방울이 맺혔지만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두께를 뚫고 튀어나온 이름치고는 지나치게 선명했으니까요. 제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낡은 교실의 풍경이 필름처럼 돌아갔습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단발머리 소녀. 자존심이 세서 남의 호의를 정말 싫어했지만 결국 제가 건넨 돈 봉투를 받아들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던 그 아이였습니다. 아, 경희?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내 번호는 어떻게 해? 동창들한테 물어 겨우 알았어. 너 은행 지점장까지 하다가 은퇴했다며? 정말 대단하다. 미자야, 나 지금 서울인데 잠깐 볼 수 있을까?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상대방의 말은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만남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듯 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단숨에 뛰어넘으려는 그 과도한 친밀함이 오히려 제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강남역 근처라면 나갈 수 있어. 정말? 고마워, 미자야. 내일 봐. 전화가 끊긴 후에도 손끝의 붉은 흔적은 말라붙어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검은 잉크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누구 전화야? 표정이 왜 그래? 안방에서 책을 읽던 남편 정훈 씨가 거실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평생 수학교사로 살아온 그는 제 미세한 표정 변화조차 놓치지 않는 예리한 관찰자였습니다. 아니에요. 고등학교 동창 경이라고 기억해요? 내가 예전에 말했던 그 친구. 경희? 아, 그 급식비 대신 내줬다는 친구. 남편은 안경을 벗어 닦으며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마치 수학 문제의 오류를 발견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보, 당신 번호 바꾼 지 5년도 안 됐잖아. 게다가 당신은 동창회도 거의 안 나갔고. 그러게 친구들한테 물어봤다는데. 물어봤다고? 수진이 엄마랑 영희 엄마 빼고는 당신 번호하는 동창이 없잖아. 그 사람들이 함부로 알려줄 위인들도 아니고. 남편의 지적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제 변명의 허점을 찔러왔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던 참이었습니다. 은퇴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지인들을 정리했다는 사실을 남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급하게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조심해.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특히 돈 냄새 맡고 꼬이는 날파리는 더더욱. 남편은 혀를 차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가 남긴 날파리라는 단어는
제 귓가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위에서 몇 번이나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30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급식비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던 경희의 떨리던 손. 그때 그녀의 눈빛은 고마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치욕이었을까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기압이 낮아지며 느껴지는 그 먹먹하고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소리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제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그렇게 30년 만에 재회를 앞둔 밤은 길고도 어둡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맞이한 아침 공기는 물기를 잔뜩 머금은 솜니불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현관 거울 앞 저는 10년도 더 된 낡은 가죽 크로스백을 어깨에 메어 보았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희끗희끗해진 가죽은 제 지난 세월처럼 투박했습니다. 손에 감기는 감촉만큼은 편안했지만 오늘따라 거울 속 제 모습이 왜 이리 초라해 보이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강남역이라는 화려한 목적지가 주는 위압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30년 만에 나타난 그녀에게 나도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유치한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인 강남의 대형 카페는 평일 낮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뿜어내는 취이익하는 날카로운 증기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짙게 깔린 원두 볶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향긋하기보다는 어딘가 탄내처럼 느껴져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저는 구석진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유리 테이블 위에 땀이 찬 손바닥을 문질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 풍경을 보고 있자니 저만 홀로 멈춰선 고장난 시계 바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 미자야. 박미자. 고막을 파고드는 높은 톤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구두 굽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여자는 경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기억하던 그 주눅든 단발머리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온몸을 명품 로고로 도배한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목에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굵은 진주 목걸이가, 손목에서는 금팔찌들이 서로 부딪히며 짤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짙은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는 눈과 주름 사이에는 기묘한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너 정말 그대로다. 하나도 안 변했네. 저 순에 빠진 눈매 좀 봐. 경희는 제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에게서 확 풍겨오는 진한 향수 냄새가 제 호흡을 턱하고 막아섰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독한 싸구려 꽃향기였습니다. 경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너는 많이 변했네. 좋아 보여. 좋아 보이지? 나 요즘 사업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그녀는 제 낡은 가방을 곁눈질로 훑어내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 스친 것은 명백한 경멸이었습니다. 마치 아직도 이러고 사니? 라고 비웃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모멸감이 뜨거운 물처럼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베푼 30년 전의 호의가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는 저를 짓밟고 올라설 발판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미자야,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이거 좀 봐줄래? 경희는 끌고 온 거대한 은색 캐리어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바퀴가 구르는 소리 끝에 가방 안에서 무언가 묵직한 금속들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단순한 옷가지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동전 자루를 옮길 때나 듣던 그 무게감에 저도 모르게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눈 떼지 말고 잘 보고 있어, 알았지? 너 꼼꼼하잖아. 그녀는 대답도 듣지 않고 도망치듯 화장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멍하니 캐리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표면이 매끈한 캐리어는
입을 굳게 다문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친구 짐이나 지키고 있어야 하지?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던 찰나였습니다. 카페 유리창 바로 밖 도로에서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찢는 듯한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창밖을 쳐다보았습니다. 택시 한 대가 카페 입구를 가로막으며 비스듬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뒷좌석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웬 중년 남자가 튀어나왔습니다. 허름한 점퍼 차림의 남자는 한 손에 스마트폰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시뻘건 점이 깜빡이는 지도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어깨가 사정없이 들썩거렸습니다. 며칠 밤을 샌 듯 핏발이 선 눈동자는 살기를 띠고 카페 안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나 망설임 따위는 이미 태워 없애버린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유리창 너머 정확히 제 옆에 놓인 은색 캐리어에 꽂혔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있는 제 얼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자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그가 내뱉은 말이 제 고막에 생생하게 꽂히는 듯한 환청이 들렸습니다. 찾았다, 이 도둑. 남자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카페 출입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쿵, 쿵, 쿵 하고 제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캐리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화장실로 간 경위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점점 다가오는 저 남자의 분노가 오롯이 저를 향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구와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거대하고 더러운 늪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직감이 사이렌 소리처럼 머릿속을 시끄럽게 울려댔습니다. 남자가 출입문을 거칠게 밀어젖히는 소리가 카페의 평화로운 재즈 음악을 찢어발기며 울려 퍼졌습니다.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제게는 마치 심판의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온 남자는 망설임 없이 제가 앉은 구석 자리를 향해 직진했습니다. 그의 낡은 운동화가 바닥을 내리찍을 때마다 카페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진동했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화살처럼 쏟아졌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바짝 붙인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아, 김경이 어딨어? 남자의 고함이 고막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제 앞에 놓인 은색 캐리어 손잡이를 낚아챘습니다. 짐승이 먹이를 채가듯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습니다. 저기요, 누구신데? 제 목소리는 모기 울음소리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남자는 핏발선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이성을 잃은 분노와 벼랑 끝에 몰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박한 광기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시큼한 땀 냄새와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찔러와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누구? 몰라서 물어? 너도 한패지? 저 여자랑 같이 어르신들 등쳐먹으려고 작당한 거잖아. 억울함이 뜨거운 쇳물처럼 치솟았습니다. 한패라니요. 저는 그저 30년 만에 친구를 만나러 나온 것뿐인데 사기꾼 취급을 받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해명하려 입을 떼려는 순간 남자가 캐리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굉음과 함께 캐리어의 잠금 장치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지퍼가 뜯어지며 가방이 입을 벌렸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내용물들이 카페 바닥을 덮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것은 꼬깃꼬깃한 현금다발 사이로 굴러다니는 누런색 틀니들과 색이 바랜 낡은 금반지들이었습니다. 플라스틱 틀니들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뼈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들이 평생을 끼고 다녔을 얇디얇은 거북이, 무늬 금반지 그리고 잇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누군가의 입속에 있었을 트리들 그 처참한 광경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물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한 제 직감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저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건 누군가의 생존이었고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며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노인들의 가슴 찢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가 맡아주고 있던 것이 고작 친구의 짐이 아니라 훔쳐낸 누군가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봐. 이거 다 우리 어머니 틀리고 우리 장모님 반지라고. 니들이 사람 새끼냐?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틀니 하나를 집어들고 오열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고 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에 내던져진 죄인처럼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짓이에요? 화장실 쪽에서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경위가 뛰어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제 등 뒤로 숨으며 남자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잡아 끌어 자신의 앞을 막아세웠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굵은 보석 반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번쩍였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낡은 금반지들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 반짝임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미자야, 경찰 불러. 이 사람 스토커야. 나한테 투자했다가 손해 좀 봤다고 이러는 거라고. 나도 피해자란 말이야. 경희는 제 어깨를 움켜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긴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피해자라는 그 뻔뻔한 거짓말이 귓가에 점액질처럼 달라붙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진한 향수 냄새가 남자의 땀 냄새와 섞여 형언할 수 없는 악취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야, 이 사기꾼아. 우리 엄마 수술비까지 내가 다 가져갔잖아. 남자가 달려들려 하자 경희는 저를 방패막이 삼아 이리저리 피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짐짝처럼 휘둘렸습니다. 미자야, 넌 알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나 고등학교 때도 급식비 못 내서 쩔쩔맸잖아. 그때 내가 도와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 좀 도와줘, 응? 넌 착하잖아. 넌 가진 게 많아서 내 절박함 모르잖아. 경희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인 그 말은 남자의 욕설보다 더 잔인하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30년 전에 그 급식비 사건. 제가 베풀었던 선의가 그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굴욕이자 동시에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면죄부였던 것입니다. 넌 착하잖아. 넌 가진 게 많잖아. 그 말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덮었어라는 협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친구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저 자신의 비참함을 가려줄 우아한 포장지이자 위기 상황에서 던져버릴 수 있는 호구에 불과했습니다. 제 발밑에 굴러온 틀니 하나가 저를 올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누런 플라스틱 잇몸이 마치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너도 속았구나. 너도 결국 우리랑 똑같은 꼴이 되었구나. 환청이 들렸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경희는 계속해서 제 등 뒤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며 미자야, 제 발을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핏발선 눈으로 저를 공범으로 확신하며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정직과 신용이라는 가치가 이 아수라장 속에서 진흙탕에 처박히고 있었습니다.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 더러운 연극을 끝내야 한다는 본능만이 마비된 제 이성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카페 직원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어수선함 속에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들이찬 공기는 뜨겁고 비릿했습니다.
등 뒤에서 제 옷자락을 움켜쥔 경희의 손길은 마치 거머리처럼 끈적하고 집요했습니다. 그녀의 가식적인 울음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은행 창구에 앉아 복잡하게 얽힌 거래 내역의 오류를 찾아내던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제 감각이 예리하게 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어 진정시켰습니다. 천천히 바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쏟아버린 서류 뭉치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찢어지고 구겨진 종이였지만 거기에 적힌 숫자들의 배열은 제게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연수익률 300% 보자, 다단계 배당 구조, 그리고 터무니없이 높은 초기 가입비. 이거나. 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희가 잡고 있던 제 옷자락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칫했습니다. 내가 놔달라고 했잖아, 김경희.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제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류를 집어들고 안경을 고쳤으며 찬찬히 훑어보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희야, 너 아까 그랬지? 투자했다가 손해본 거라고. 그래. 투자가 다 그런 거잖아. 원금 보장 안 되는 거 알면서 해놓고 이제 와서. 아니.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짙은 아이라인 뒤에 숨은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야. 이건 폰지 사기야.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제 입에서 나온 폰지 사기라는 단어에 카페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30년 경력의 베테랑 직원으로 돌아간 듯 서류 속의 모순들을 하나하나 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봐,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배당금을 주는 구조잖아. 수익 모델은 전혀 없고 오로지 사람 끌어오는 것에만 보너스가 붙어 있어. 이건 금융상품이 아니라 그냥 폭탄 돌리기라고. 그리고 이 계약서. 저는 서류 하단의 깨알 같은 약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유령 회사 명의야. 주소지도 가짜고 대표자 이름도 차명이야. 내가 몰랐다고? 천만의 여기 중간 관리자 서명란에 내 이름 김경희의 세 글자가 버젓이 적혀 있잖아.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경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사람처럼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야, 박미자, 너 지금 친구한테. 친구?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쓴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넌 날 친구로 생각한 적 없어. 30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넌 날 그냥 자존심 채워줄 도구로, 내 죄책감 덜어줄 쓰레기통으로만 생각했지. 아까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이 캐리어 맡기면서 무슨 생각했니? 혹시라도 경찰이 닥치면 내가 덤터기 쓰길 바랐던 거 아니니? 제 질문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경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도끼를 품은 본색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넌 평생 잘난 척하며 살았잖아. 고작 급식비 몇 푼 내주고선 온갖 생색은 다 내고.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너 같은 애는 몰라. 넌 그냥 운 좋게 편하게 산 주제에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그녀의 악다구니는 카페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쓰고 있던 역겨운 가면이 벗겨졌으니까요. 그녀의 바닥을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부채감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 난 운이 좋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적어도 남의 눈에서 눈물 뽑아내며 살진 않았어. 그리고 그 급식비, 내가 널 무시해서 낸 게 아니라 내가 굶는 게 마음 아파서 낸 거였어. 그걸 열등감으로 꼬아듣고 평생을 삐뚤게 산 건 바로 너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경희가 제 팔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옆에 있던 남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도망가? 내 돈 내놔. 우리 엄마 틀니 내놓으라고. 남자의 절규와 경희의 비명이 뒤섞이며 카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가오는 그 소리가 이번에는 저를 조여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심판의 나팔 소리처럼 명쾌하게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경희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저는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던 경희가 저를 돌아보며 악을 썼습니다. 박미자,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친구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정은 내가 먼저 버렸어. 30년 전에. 그리고 오늘 또다시. 그녀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쥐고 있던 주먹을 스르르 풀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손톱 자국이 깊게 패여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겪은 모멸과 수치의 흔적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지켜낸 양심의 훈장이기도 했습니다. 카페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 여전히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형의 짐들이 모두 사라진 듯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씁쓸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괴물과 마주해야 했던 오늘 하루가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저기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남자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는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광기는 사라지고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과 웅성거림을 뒤로 한 채 저는 차가운 바깥 공기를 맞았습니다. 뺨을 스치는 바람이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그 냉기마저도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텅 비어버린 마음을 채워줄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거리는 낯설도록 고요했습니다. 경찰차가 요란한 경광등을 번쩍이며 경희를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카페 앞에는 매연 섞인 도시의 바람만이 휑하니 불어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어깨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납덩이는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지하철에 몸을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지독히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땀에 젖은 이마, 하지만 그 꾀죄죄한 모습이 경희의 화려했던 명품 치장보다 훨씬 더 당당해 보였다면 제 착각일까요? 규칙적으로 울리는 지하철 소음이 마치 고생했다며 제 등을 두드려주는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장이 탁 풀렸습니다. 멸치 육수의 짭조름한 향과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뚝배기 소리, 그것은 바깥의 차가운 사기극과는 정반대에 있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따뜻한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신발을 벗기도 전에 딸 수진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퇴근하고 왔는지 아직 정장 차림인 딸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이 났습니다. 아빠한테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엄마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수진이는 제 얼굴을 감싸쥐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평소 법정에서 상대 변호사를 몰아붙이던 냉철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울먹거림이 가득한 눈망울만이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멀쩡해. 그냥 옛날 친구랑 작별 인사 좀 하고 왔어. 작별 인사라니. 엄마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엄마 증언 덕분에 그 사람들 수법 다 파악했대. 엄마가 본 그 서류 결정적인 증거였대. 안방에서 나온 남편이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찻잔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제 손바닥을 녹여주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그 짧은 순간에 폰지 사기 구조를 간파하다니. 역시 우리 집 인간 계산기는 못 당하겠네. 남편은 짐짓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안경 너머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선 후 내내 마음 졸이며 걱정했을 그의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쥐며 식탁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냥 숫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가짜라고, 사람들의 욕심을 먹고 자란 거품이라고. 저는 식탁 한 구석에 아무렇게나 놓아둔 제 낡은 가죽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서리가 해져 희끗희끗한 가죽, 유행 지난 투박한 디자인. 오늘 경희에 번쩍이는 명품 캐리어 옆에서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졌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그 어떤 명품보다 귀하게 보였습니다. 이 가방에는 30년 동안 은행 창구에서 정직하게 일하며 흘린 제 땀방울이 스며 있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을 지켜온 성실함의 역사가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엄마, 그거 알아? 엄마의 그 30년 경력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해낸 거야. 엄마는 진짜 영웅이야. 수진이가 제 거친 손등을 자신의 부드러운 손으로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던 씁쓸한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부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도 고급 외제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떳떳함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양심, 그리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원칙이 저의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창밖의 가로수들이 붉게 물들 무렵 구치소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김경희. 봉투를 뜯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자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천장만 보고 있으니 30년 전 내가 건네주던 급식비 봉투가 자꾸 떠오른다. 그때 나는 왜 고맙다는 말 대신 너를 미워했을까? 내가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나 봐. 부끄럽고 미안하다. 빗뚤뱉뚤한 글씨체 위로 둥글게 번진 물자국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진심 어린 참회인지 아니면 여전한 자기연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곱게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녀와의 긴 악연을 조용히 놓아주었습니다. 다시 평온한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중단했던 손자의 실내화 주머니 자수를 다시 잡았습니다.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웁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주방에서는 남편이 설거지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소하고 평범한 소음들이야말로 제가 지켜낸 진정한 보물임을 이제는 압니다. 햇살이 베란다 창을 넘어와 제 무릎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바늘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비로소 제 일상이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마음 잊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흔적을 남겨주세요. 사연을 들으며 떠오른 당신의 소중한 생각들이 있다면 댓글에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겠어요? 그 따스한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고단한 하루를 보듬는 세월 한 조각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